안녕하세요. 벌써 동역학 강의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아주 기초적인 물리량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기계 자동차 공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물체의 움직임을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주의 핵심 주제는 바로 직선 그리고 곡선 운동입니다.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릴 때 단순히 직선으로만 가지는 않죠. 커브를 돌기도 하고 언덕을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움직임들을 수학과 물리라는 도구로 어떻게 멋지게 분석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역동적인 동역학의 세계로 출발해 볼까요?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 오늘 우리가 정복할 4가지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등가속 직선 운동입니다.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배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로 던진 물체가 그리는 예쁜 곡선인 포물선 운동입니다. 물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또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계산하는 법을 익힐 겁니다.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NT 좌표계입니다. 곡선 운동을 할 때 가속도를 2가지 성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마지막으로는 위치와 속도, 가속도 그래프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해석하는 기술까지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이 4가지만 알면 여러분도 이제 움직임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만 주로 다뤘지만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속도가 계속 변하는 비등가속 운동에서는 척분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요. 여기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가속도가 시간의 함수일 때입니다. 이때 속도는 초기 속도의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 척분한 값을 더해서 구하고 위치는 다시 속도를 시간에 대해 적분해서 구합니다. 둘째, 가속도가 속도에 따라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간 변화량을 가속도 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셋째는 가속도가 위치에 따라 변할 때인데 속도의 속도 변화량을 곱한 것이 가속도의 위치 변화량을 곱한 것과 같다는 원리를 이용하죠.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가속도가 숫자가 아니라 함수로 주어지면 당황하지 말고 적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방금 배운 내용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볼까요? 가속도가 3 곱하기 시간의 제곱 더하기 2m/s 제곱이라는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초기 속도는 2m/s이고 출발 위치는 0이네요. 3초가 지났을 때 이 물체는 어디에 있고 얼마나 빠를까요? 우선 속도를 구하기 위해 가속도식을 적분합니다. 초기 속도 2에다가 척분한 결과인 시간의 세제곱 더하기 2시간을 더해주면 되죠. 여기에 3초를 넣으면 속도는 35m/s가 됩니다. 이제 위치를 구할 차례입니다. 방금 구한 속도식을 다시 한번 적분해 볼까요? 4분의 1 곱하기 시간의 4제곱 더하기 시간의 제곱 더하기 2시간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다시 3초를 대입하면 최종 위치는 35.25m가 됩니다. 차근차근 적분만 하면 답이 톡 하고 튀어나오죠? 이번에는 공기 저항처럼 속도에 따라 가속도가 변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가속도가 마이너스 0.5 곱하기 속도라고 하네요. 속도가 줄어드는 감속 운동입니다. 처음 속도가 20m/s였는데 5m/s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거리는 얼마일까요? 여기서 팁은 변수 분리법입니다. 속도 관련 항을 척분 기호 쪽으로 모으는 거죠. 시간을 구하기 위해 가속도 분의 1을 속도에 대해 척분하면 자연로그 계산을 거쳐 약 2.77초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는 조금 더 흥미로운데요. 속도를 가속도로 나눈 값을 적분하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이 물체는 속도가 줄어드는 동안 총 30m를 이동하게 됩니다. 공기 저항이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수식이 머리 아프다면 그래프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 그래프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먼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특정 지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바로 그 순간의 속도가 됩니다. 한 단계 내려가서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건 가속도가 되죠.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을 구하면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물체가 이동한 거리, 즉 변이를 알 수 있죠. 정리하자면 내려갈 때는 기울기인 미분을, 올라올 때는 넓이인 적분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관계만 머릿속에 사진 찍듯 저장해 두면 복잡한 운동 상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곡선 운동의 대표 주자, 포물선 운동을 살펴봅시다.
공을 비스듬히 던지면 아주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두 가지 단순한 운동의 조합일 뿐이에요. 바로 가로 방향인 수평 운동과 세로 방향인 수직 운동입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처음 속도 그대로 쭉 가는 등속 운동을 합니다. 반면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당기고 있어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인 등가속 운동을 하죠. 수평 속도는 처음 속도의 코사인 각도를 코판 값으로 일정하고 수직 속도는 처음 속도의 사인 각도를 코판 값에서 중력 가속도와 시간을 코판만큼 계속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곡선을 두 개의 직선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포물선 분석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포물선 운동 문제를 풀 때 마법처럼 쓰이는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인 최대 높이 공식입니다. 처음 속도의 제곱의 4인 각도의 제곱을 곱하고 이를 중력 가속도의 2배로 나눈 값이죠. 둘째는 물체가 공중에 떠있는 전체 시간인 채공시간입니다. 처음 수직 속도의 2배를 중력 가속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평 사거리, 즉 얼마나 멀리 날아갔느냐입니다. 처음 속도의 제곱의 4인 2세타를 곱하고 중력 가속도로 나눠 구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4인 2세타 값이 가장 클 때 멀리 날아가니까 발사 각도가 45도일 때 사거리가 최대가 됩니다. 운동장에서 공을 멀리 던지고 싶다면 45도를 기억하세요. 실제 숫자를 넣어볼까요? 지면에서 초속 30m로 60도 각도로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먼저 속도를 나눕니다. 수평 속도는 30 곱하기 코사인 60도로 15m/s이고 수직 속도는 30 곱하기 4인 60도로 약 25.98m/s입니다. 이제 공식에 넣어볼까요? 최대 높이는 수직 속도의 제곱을 중력 가속도의 2배로 나누어 약 34.4m가 나옵니다. 공중에 떠있는 시간은 수직 속도의 2배를 중력 가속도로 나눠서 5.30초가 되고요. 마지막 사거리는 수평 속도 15의 채공시간 5.30을 곱하면 약 79.5m가 됩니다. 생각보다 꽤 멀리 날아가죠? 공식만 알면 어떤 포물선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45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수평 방향으로만 초속 20m로 공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0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먼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시간을 구해볼까요? 높이의 2배를 중력 가속도로 나눈 뒤 루트를 씌우면 약 3.03초가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공은 옆으로 계속 이동하겠죠? 수평 속도 20에 3.03초를 곱하면 수평 거리는 60.6m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착지할 때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수평 속도는 여전히 20이고 수직 속도는 중력 때문에 약 29.7m/s까지 빨라집니다. 이 두 속도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합쳐주면 최종 착지 속력은 약 35.8m/s가 됩니다. 위에서 던질 때는 시간이 열세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 조금 어려운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평지가 아니라 비탈진 경사면에서 물체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가장 똑똑한 방법은 좌표축 자체를 경사면 방향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경사면을 가로축인 X'으로 잡으면 계산이 훨씬 편해지거든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중력 가속도 G가 이제 두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경사면 아래쪽으로는 G 사인 베타만큼,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G 코사인 베타만큼 가속도가 생기게 되죠. 이 새로운 가속도 값들을 이용해서 사거리 공식을 다시 유도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 복잡하지만 정교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맞춰 기준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공학적인 유연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에 따라 물체가 어디 있는지 봤지만 가끔은 시간 상관없이 물체가 그리는 길 자체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궤적 방정식이라고 해요. 수평 거리식에서 시간을 추출해 수직 거리식에 대입하면 시간은 사라지고 오직 X와 Y의 관계만 남게 됩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거꾸로 뒤집힌 2차 함수 모양이죠. 또한 어느 순간 물체가 날아가는 방향이 궁금하다면 속도의 방향각 파이를 구하면 됩니다. 수평 속도 분의 수직 속도를 탄젠트 값으로 계산하는 건데요. 최고점에서는 수직 속도가 0이라 각도가 0도가 되고 떨어질 때는 각도가 마이너스 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식들을 알면 물체의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지도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인 NT 좌표계로 넘어갑니다. 곡선 운동을 분석할 때 XY 좌표보다 훨씬 편한 도구예요.
물체가 진행하는 방향을 T, 즉 접선 방향이라 하고 회전 중심을 향하는 방향을 N, 즉 법선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접선 가속도는 우리가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속력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반면 법선 가속도는 핸들을 돌렸을 때 방향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죠. 법선 가속도는 곡률, 반경 로분의 속도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이 두 성분을 피타고라스 정리로 합치면 물체가 받는 전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속력을 높이는 힘과 방향을 바꾸는 힘을 따로 생각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방금 법선 가속도를 구할 때 로라는 기호가 나왔죠? 이걸 곡률 반경이라고 합니다. 곡선이 얼마나 급하게 굽었는지를 나타내는 반지름 값이에요. 만약 직선 운동을 한다면 반지름이 무한대인 아주 큰 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법선 가속도는 0이 됩니다. 반대로 커브가 아주 급해서 곡률 반경 로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법선 가속도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우리가 급커브를 돌 때 몸이 옆으로 확 쏠리는 이유가 바로 이 법선 가속도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등속 원운동의 경우 속력 변화가 없으니 첩선 가속도는 0이고 오직 중심을 향하는 법선 가속도만 존재하게 됩니다. 회전의 핵심은 결국 이 반지름 로와 속도의 조화에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곡률 반경이 200m인 커브길을 자동차가 초속 20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1.5m 제곱의 첩선 가속도를 냈다고 하네요. 그럼 차가 받는 총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우선 방향 변화 때문에 생기는 법선 가속도부터 구해봅시다. 속도 20의 제곱인 400을 반지름 200으로 나누면 2.0m/s 제곱이 나옵니다. 이제 속력을 높이는 힘 1.5와 방향을 바꾸는 힘 2.0을 합쳐야겠죠. 제곱해서 더한 뒤 루트를 씌우면 총 가속도는 2.5m/s 제곱이 됩니다. 이때 가속도의 방향은 접선 방향에서 약 53.1도 정도 안쪽을 향하게 되죠. 이렇게 NT 좌표계를 쓰면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을 아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꼭원이 아니더라도 임의의 곡선 함수가 주어지면 그 지점에서의 곡률 반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유용한 공식이 있어요. 1 더하기 1차 미분의 제곱 전체의 2분의 3승을 한 값을 2차 미분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그 지점에서 곡선과 가장 잘 맞는 원의 반지름을 찾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서 배운 포물선 운동에서 가장 높은 꼭지점 부분의 곡률 반경은 얼마일까요? 이 공식에 대입해보면 중력 가속도 분의 처음 수평 속도의 제곱이라는 깔끔한 식이 나옵니다. 이처럼 미분 기하학을 이용하면 아무리 불규칙한 경로라도 각 지점의 회전 특성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이론들이 실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첫째, 소방호스 설계입니다. 불이 난 곳에 정확히 물을 뿌리려면 수압과 각도를 조절해 최적의 포물선 궤적을 만들어야 하죠. 둘째는 스키점프입니다. 선수들이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활공 곡선을 찾는 데 동역하기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설계입니다. 고속도로 커브를 보면 도로가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걸 뱅킹이라고 하는데 차가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NT 좌표계의 원리를 이용해 안전한 각도를 설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공식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의 안전과 편리함을 지탱하고 있는 셈이죠. 이제 모든 지식을 동원해 종합 문제를 풀어봅시다. 처음 속도 10m/s로 달리는 물체가 있습니다. 처음 5초 동안은 마이너스 2m/s 제곱으로 속도를 줄이고 그 뒤 3초 동안은 다시 3m/s 제곱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이 상황을 VT 그래프와 ST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이 과제예요. 5초일 때 속도는 0이 될 것이고 다시 3초 뒤에는 속도가 9m/s까지 올라가겠죠? 속도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각 구간의 위치 변화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어 생각하고 이를 시각적인 그래프로 옮기는 연습을 하면 복잡한 기계 장치의 움직임도 실수 없이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 한번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배운 내용을 빠르게 점검해 보는 스피드 드릴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가속도가 4t일 때 적분을 이용해 속도와 위치를 구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초속 25m로 던진 포물선 운동의 최대 높이는 공식에 대입하면 15.9m가 나옵니다. 세 번째, 80m 높이에서 던진 물체의 사거리는 시간이 4초 정도 걸리니 60m 정도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반지름 100m인 커브에서
총 가속도를 구하는 법, 이제 익숙하시죠? 법선 가속도 4와 접선 가속도 3을 합치면 5m/s 제곱이 됩니다. 이 네 가지 문제가 바로 풀린다면 여러분은 오늘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스스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며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가속도가 변할 때의 적분법부터 포물선의 성분 분해, 그리고 곡선 운동의 필수 도구인 NT 좌표계까지. 여러분은 이제 물체의 움직임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멋진 공부 상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4주차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전 운동을 더 자세히 다루는 극좌표계, 도르래 시스템을 분석하는 종속 운동, 그리고 움직이는 차 안에서 본 다른 차의 움직임인 상대 운동까지 배워볼 예정입니다. 동역학의 재미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복습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